인생을 설정하는 그 기준, 오로지 핵가족. 그러니까 지금 가족은 사랑이 아니고 애착적 관계다. 소유를 위해서, 소유의 증식을 위해서. 애착은 전부 상처죠, 상처. 가족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의 거처라는 사실. 근데 핵가족만으로 딱 집중이 되면 윤리가 사라져버려요. 가족에는 윤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독점적인 것, 나의 쾌락의 증식만을 설정하고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족이 돈독해졌는지,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경이롭네요. 예, 이 좋은 곳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미중류의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마 뭐 전 세계 문명도 이제 새로운 방향을 이제 잡아갈 거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해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생각이나 어떤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 거죠. 코로나랑 이제 동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뭐 이제 다 힘들고 이제 위기고 뭐 이런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늘 위기라 그랬고 늘 오래 어렵다고 들은 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 좀 살림이 펴져서 올해는 살만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나이가 먹도록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너무 식상하고, 그런 지금 같은 위기가 아니면 우리가 기후 문제라든가 동물과의 공존 이런 거를 생각을 할까? 예. 도대체 그 세상이 이렇게 태평천하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큰 이제 재난이 없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태계와 어떻게 공존하며 좀 더 윤리적으로 고양된 삶을 살까를 생각을 했던가? 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살만할 때, 그리고 재난이 막 코앞에 오지 않을 때.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런 상황은 별로 못 봤고, 그래서 재난이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비로소 멈추고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을 뭐 크든 작든 다 시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가족인데, 가족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이제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삼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강의를 할 때마다 가족 문제는 항상 껴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이렇게 가족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하는 강의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미 이제 이 제목부터가 애착에서 공감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족은 사랑이 아니고 애착적 관계다라고 제가 이미 전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애착을 왜 하나? 소유를 위해서, 소유의 증식을 위해서.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은 서로를 애착하는데, 뭐 이제 여기가 명상센터니까 너무 많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착은 전부 상처죠, 상처. 이제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제 공부의 어떤 주제로 삼게 된 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일찍 사실 출가가 아닌 가출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강원도 정선군이라는 그 탄광촌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고등학교 올 때 집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가출이 됐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막 가족의 행복이 제 삶의 기준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들처럼 뭐 연애하고 사랑하고 뭐 이제 스위트홈을 누리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있긴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던 적은 없었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가 될 줄 알았는데 교수가 안 되는 그 나이 40대가 되는 그 즈음에 취직을 포기하면서 이제 저절로 마이너가 됐는데 취업을 포기하면서 그때 가정 생활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결혼 생활을 정리했는데 그때 제가 그때는 뭐 불교나 이런 공부를 전혀 안 했을 때인데도 내 마음속에 가족으로 돌아가는 표상이 싹 없어졌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죠. 다시 그거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뭔가 삶의 그 즐거움과 뭐 희노애락을 거기서 만든다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출가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이제 조건하고 이제 직업을 가져서 월급을 받고 재산을 늘리는 이 기반도 사라지고, 내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정서적 토대로서의 가족 혹은 삶의 가치 이런 것으로서의 가족이라는 그 집안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남은 건 공동체하고 공부 이제 두 가지가 딱.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의 케이스였던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참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는 삶의 비전을 삼았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희한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한 계기가 핵가족이죠. 지금 이 가족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의 거처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설정하는 그 기준, 그게 오로지 핵가족, 대가족이 아니에요. 일단 대가족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힘들다, 이제 상처받았다, 트라우마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트라우마가 없으면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도 뭔가 상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걸 가만히 들으면 전부 그 원인이 가족인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든 존재를 다 거기에 투여했는데 거기에서 결국 상처의 온상이 돼 있네. 이렇게 이상한 거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이제 그런 이제 의혹, 의구심.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왜 못 빠져나오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서양 철학 공부를 해보면 니체 같은 그 유명한 철학자도 현대인은 정말 원한과 자책 이걸로 그냥 완전히 꽉 차 있는 아주 난쟁이다. 근데 이 자아가 전부 다 이제 뭐에 기반하냐면 사유재산과 가족, 핵가족에 있고, 그래서 오로지 현대인은 집으로 뭘 가져갈까 이 생각밖에 못 한다고. 그렇게 막 이미 19세기에 그렇게 맹렬하게 비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신기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68혁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 68년에 일어난 혁명인데, 이게 이제 20세기니까
20세기는 이제 냉전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념적 갈등도 심했는데 이 68혁명은 청년들이 자기 욕망의 해방을 위해서 뛰쳐나온 그런 아주 특이한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거예요.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시스템과 체제의 문제인데 욕망은 다 가려져 있는 채로 경제를 뭐 분배를 할 거냐, 자유로운 뭐 교환을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렇게 억압된 욕망을 해방하겠어 이러고 뛰쳐나와서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이런 종류의 혁명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욕망이 가족과 사유재산 안에 전부 다 이렇게 응축이 된 거예요. 이게 블랙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팍 깨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밑에 있는 성,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려면 남녀 간에 자유연애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성이잖아요. 성의 억압이 이 핵가족 제도 안에 있고, 그게 이제 화폐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상처로 결국 남는 관계를 구성한다. 근데 이 억압을 뚫고 나온 이제 혁명 68혁명인데 68혁명 이후에 나온 철학 중에 대표적인 게 앙티오디푸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오디푸스에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디푸스가 바로 그런 핵가족에 기반한 성의 억압, 이거를 해체하겠다는 청년들의 이제 대반란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철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런데 이 오디푸스라는 말 자체는 프로이트라는 철학자가 아니라 의사죠. 의사가 서양 서구의 그 중산층 여성들의 성을,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많아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 가족 안에서 성과 관련돼서 억압이 된 게 정신질환으로 표현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라는 말을 지금도 엄청 많이 쓰죠. 오디푸스 콤플렉스. 그런데 이 오디푸스를 반대하는 그런 이제 운동과 철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서양 철학에서는 가장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이 나갈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표현해 낸 건데,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게 거칠게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의 핵가족이 욕망의 블랙홀이 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끌어안고 살아가. 그래서 막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원한과 자책.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이제 철학적으로 읽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부터 이제 이 계보학에 대한 탐구를 했어요. 계보학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파고 들어가서 어디서 시작이 됐지? 이걸 이제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을 대상으로 한 계보학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전문학 공부를 했으니까, 고전문학은 19세기 말까지가 끝이거든요. 이제 조선시대가 끝나면서 고전은 끝나잖아요. 그러면 20세기부터는 우리는 서양 근대에 의해서 다 이렇게 모든 상과 이 생각이 다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요게 교체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제 요런 거를 탐구하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20세기 초부터 우리는 서양식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신분은 해체되고 국민이 됐고, 이제 혈통보다 이제 시장에서의 계약이 중요해졌고, 농촌이 뭐 일제시대까지 있었지만 농업은 이미 이제 주류 산업이 아니고 도시의 공장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출세하려면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가 좀 도시야 그러면 딱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학교, 병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저희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 광산촌이 딱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화전민들이 살던 뭐 오지인데 거기 이제 탄광이 발견되면서 이제
뭐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농촌 찢어지게 가난한 이제 농촌의 소년 가장이었다가 이제 탄광이 열리니까 이제 들어와서 24살이죠. 들어와서 이제 광부로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홀어머니하고 이제 동생들 그러면서 이제 하숙집 딸이었던 저희 엄마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저를 그냥 바로 만들어버린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저기 나중에 들었더니 임신이 뭔지를 몰랐대요. 정말. 그냥 생명의 자연스러운 끌림에 의해서 그냥 제가 태어난 거. 그래서 저희 엄마는 20살이었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24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무난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탄광이 형성이 돼서 거기에 자본이 들어오려면 기차가 뚫려야 되죠. 산과 산을 뚫어서 연결해야 되고 마을이 형성이 되면 제일 먼저 학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식 병원, 그게 이제 위생이 이제 중요하다. 위생의 시대가 열리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국민으로 성장이 되죠. 그러니까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학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학교라는 공공기관이 없지만 공부의 목표는 인간이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 어느 종교든 어느 전통 사상이든 인간이 완성이 된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말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교육에서 내 존재가 완성이 되는 공부? 그런 걸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뭘 배우냐? 국민으로서 시장에 나가서 자본을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식의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잘 습득하고 법과 상식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설정이 돼 있어요. 지금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교육의 목표라는 게 도대체 돈 잘 벌어서 성공하는 거 말고 있었나? 그 정도로 지금 교육은 비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확실히 달라요. 동양 전통 사상의 유교, 불교, 도교 여기에서는 인간적 완성이에요. 뭐가 됐든. 그게 해탈이 됐든 군자가 됐든 뭐 보살이 되든. 근데 현대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계몽을 시켜서 시장에서 잘 통하는 인간이 되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마음이 아프고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통 사상은 다 없앴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회가 결합을 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정말 우리나라 근대에 아주 결정적인 축이 됐어요. 하여튼 서울도 예전에 올라가면 십자가만 그냥 너무너무 많이 보인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조그만 마을에 병원도 굉장히 큰 게 생겼고 이제 학교도 그리고 교회도 각 그 교파별로 다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아직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정서, 이성을 뭔가 이렇게 구성을 해야 인간으로서 살아갈 거 아니야? 여기에 자아, 정체성 이런 거를 스스로 구성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는 이래서 나는 성공했어 실패했어 뭐 이런 기준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성이 아니고 이제 연애죠. 연애라는 말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재밌는 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3.1운동이 이제 굉장히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이제 다 이제 감옥에 갇히고 해서 이제 이게 실패하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일제가 이제 정책을 약간 바꿔서 무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청춘 남녀들이 엄청 많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막 에로스가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3.1운동 직후에 조선이 연애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막
3.1운동에 막 그 의지로 막 이제 새로운 독립운동을 하고 또는 좌절을 해서 뭐 막 침체하고 이랬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에 대해 저항했던 힘이 이게 결국 생명의 그 근원 그러면 성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연애에 목숨을 걸어서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청춘 남녀를 막 대거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이광수 소설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제 순영이라는 이름인데 나는 순영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순영이를 낳아준 조선을 사랑해. 거꾸로 돼버린 거죠. 갑자기 자기가 조선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사랑하는 여인을 낳아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막 사랑과에 관련된 막 온갖 이제 출판물이 쏟아지고 막 그때 이제 연예인들은 기생들이거든요. 기생들하고 주고받는 러브레터. 그러다가 왜 집안의 반대로 막 동반 자살. 막 이러면 또 청춘들의 우상이 되고 하는 막 난리 부르스. 이거야말로 진짜 난리 부르스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연애가 특권화되는가. 그 이전에는 15, 16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짝짓기를 하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는 이미 집안과 집안, 마을과 마을 뭐 얼굴을 안 봤을지 모르지만 대충 서로 아는 관계에서 결혼을 하니까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한 네트워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남녀 자유연애를 해야 돼. 그래서 두 남녀가 지극히 사랑을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려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저의 짧은 경험으로도 참. 그리고 매일 마음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견고하게 확인할 때까지 결혼을 하면 안 돼. 근데 그때는 손도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원래 남녀의 사랑은 성욕인데 성욕을 완벽하게 이제 억누르는 게 뭐냐면 연애는 너무너무 성스러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상이 형성이 됩니다. 자, 멜로드라마 보면 두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 드라마 전체의 3분의 2가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사랑하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고난을 겪어야죠. 그래서 뭐 고난을 뭘 겪을까요? 제일 많이 겪는 게 이제 기억상실증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널 사랑해. 그 다음에 부모의 반대에 의한 막 엄청난 막 외압. 그런데도 막 더더욱 사랑해. 그 다음에 또 반대에 또 항상 연적이 나와서 연적은 왜 그렇게 못된 거예요? 막 사악해. 막 온갖 음모를 다 꾸며. 근데 그걸 다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뭔가 완전히 절대화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건데 그냥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사실은. 예. 실제로 해보면 너무 변덕이 죽을 쳐. 예. 좋긴 한데 또 다른 사람이 보이고 만나면 너무 좋은데 돌아서면 완전히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막 너무너무 그리운데 만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막 너무 요동을 치는데 막 그거를 막 확실한 자로 구성하게. 그런데 성욕을 거기 느껴서는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남녀가 사랑을 하죠? 왜 하죠? 성욕이 안 느껴지는 남녀하고는 그냥 친구예요, 친구. 우정을 나누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그걸 견뎌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우리 몸의 실상항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독립운동보다도 더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한 일만큼 거룩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런 표상을 견고하게 한 게 이제 이광수라는
일제시대 최고의 문인이. 그 연애 소설이 다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청춘 남녀는 자아를 내가 연애를 얼마나 근사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로 이제 딱 그 세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가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돼. 어디 가야 될까?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벽히 사랑한다고 확인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한국 모더니즘의 기본 틀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건 핵가족이죠. 여기 대가족, 마을, 이 사람의 친구들, 나의 친구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섞이면 안 돼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해야 돼. 순수하고 모든 욕망이 그 안에 다 오롯이 들어가야 돼. 이런 설정. 그래서 이제 핵가족이 되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때도 이미 1명, 2명을 낳아요. 딸하고 아들. 그리고 아무 집에서나 살면 안 돼. 예,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살아요. 예, 그때 아파트가 없었으니까. 왜 언덕 위에 하얀 집일까? 그리고 2층 양옥이어야 돼. 그리고 정말 지금 들으면 정말 웃긴데 그때는 아마 너무 그게 멋있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빠는 항상 뭐예요? 그 007 가방 같은 걸 들고 양복을 입은 사무직이어야 돼요. 노동을 하는 사람은 여기 스위트홈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마는 하우스키퍼. 그런데 이제 집에서 그냥 그 앞치마 두르고 하면 안 되고 에이프런을 둘러야 돼요. 정말. 그리고 양식을 해야 돼요. 양식. 김치찌개, 순두부 이런 거 저기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애들은 바이올린 아니면 피아노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대로 지금 계승되고 있다. 이런 식의. 예. 멋진 인생이야 하면 딱 이렇게 설정이 됐어. 그래, 이 언덕 위에 하얀 집 대신 30평 이상의 아파트. 이게 지금 모든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죠. 돈이 너무 들잖아요. 이렇게 이제 변주돼서 이제 온 거죠. 그게 나의 자아의 구현인 거예요. 욕망의 총하고. 요렇게 된 걸 이제 제가 계보학적으로 탐구를 하면서 이제 초반에는 소설가들이 이런 표상을 널리 펴뜨리고 주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학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문학의 영향력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죠. 이 드라마가 특히 이제 이런 식의 가족 관계를 삶의 전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남녀가 연애를 하는 드라마에도 끝에 가면 이제 핵가족 이루는 걸로 끝나는데 제가 너무 이상한 거는 이 남녀가 사랑을 해서 문제가 막 생기는데 친구가 없어요, 둘 다. 그래서 결국 엄마나 누가 이렇게 개입을 하거든요. 결혼했는데도 또 엄마가 개입해.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도 친구가 없고 엄마하고 아이 사랑을 그냥 부모 자식 사이에서 또 그렇게 너무 이제 끈끈하게 하고 이 드라마를 가만히 보세요. 친구가 저렇게 없는 청춘, 저렇게 친구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지 싶을 정도로 그게 아예 설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핵가족에다가 모든 걸 다 이제 올인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는 요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럼 욕망이 한 군데로 쏠려 있어야 통제하기도 쉽고 물건 팔기도 쉬워요.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을 막 쇼핑을 할 때 욕망이 들끓어야 돼요. 욕망. 이거는 욕망 일반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 끌어야 돼요. 그럴 때 물건을 막 삽니다. 예. 그래서 뭐 여성들은 이제 가방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남성들은 여성이 좋아하는 물건을 사다가 바치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욕망과 화폐와 성이 합쳐지는 요런 지점에서 돈을 가장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동체를 하면서 봤는데, 이제 쇼핑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연애는 싫고 쇼핑이 좋아 이러는데, 근데 쇼핑을 할 때나 게임을 할 때도 이 뇌학, 과학적으로나 뭐 생리학적으로 보면 같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쾌락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체하는 거죠. 연애 안 하는 대신 난 쇼핑. 그런데 그게 그러면 이제 돈이 있어야 쇼핑을 하지, 없어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카드를 긁어서 하기도 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거에 탐닉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볼펜 하나라도 난 오늘 희한한 걸 사야 돼. 아니 제가 너무 이제 그 청년 백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하게 해주나 이거를 이제 늘 고민을 하는데, 너무 이제 돈이 없고 힘들다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충무로에서 이렇게 근데 앞에 가길래 본의 아니게 뒤에서 미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문구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사려고 하나? 그래서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막 집중력을 가지고 물건을 이리저리 보고서 볼펜을 하나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 볼펜이 없나? 다른 애들 거 많은데 빌려서 쓰지? 그랬더니 사는 요것이 주는 스트레스 해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죠. 요런 맛, 소유할 때의 그 쾌락. 그래서 이 쇼핑에 대한 욕망이나 돈에 대한 집착은 상류층이나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냥 현대인의 아주 그 베이스, 욕망의 베이스로 깔렸구나 하는 거를 체험을 하게 됐죠. 보면 진짜 돈을 번 적은 없는데 뭐라도 중독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쇼핑 아니면 음식. 그래서 지금 그냥 중독은 아주 광범한 거지 뭐 특별하게 약물 이런 게 중독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제 과도한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쾌락 호르몬 물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살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본은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욕망이 퍼지는 걸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막 대가족에다가 그다음에 마을 뭐 동아리 뭐 막 이렇게 있으면 모이지가 않잖아요. 모이지가 돈이. 그러면 더 비싼 것들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청년들은 저기 뭡니까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들어 눕고 그다음에 저기 공장에 가서 노동자를 해방하겠다고 뛰쳐가고 이제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욕망인데 욕망은 굉장히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어디 하나에 이렇게 뭘 몰두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 물건을 팔기가 힘들어요.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애에 올인하게 하고 연애는 쇼핑으로 하게 하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화폐를 열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연애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 자체를 열망하는 쪽으로 싹 쏠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핵가족도 해체가 거의 됐고 지금 1인 가구가 더 많거든요. 그 욕망이 이렇게 변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망이 이제 당연히 실정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를 하면서 저희는 우정의 철학, 우정의 윤리학 그리고 이 우정이 우주를 움직이는 파동이다. 막 이제 이런 거를 배우면서 이제 이 공동체에서 같이 공부하는 저희는 뭐 불교를 그때 전혀 공부를 안 했지만도 막 도반이라는 말을 쓰면서 왜냐면 친구, 의리 이러면 전부 이거는 거의 조폭 영화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어떤 삶의 비전을 공유하는 길벗. 이제 이런 것이 이게 진짜 인간에게 너무 소중한 관계다라고 느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나라 말 자체에 우정이라는 말이 없어졌더라고요. 우정이라는 말 안 쓰시잖아요. 뭐 친구는 뭐 친지 뭐 해서 뭐 이렇게 뭐 아주 친구 그럴 때는 거기 아무런 힘도 없어요. 친구라고 말할 때 이미. 우정이라는 말은 너무 뭐 오래되고 촌스러운 말이 돼버려. 그러면 이 관계가 없어진 거죠. 뭐 동료라는 말은 너무 썰렁한 말이고 이웃은 귀찮은 관계고 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핵가족인데 핵가족은 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나? 소유로 이루어졌으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결정적인 어떤 물질이 됐지만 돈 밑에 깔린 걸 보면 연애인데 연애는 완전히 이 독점적인 욕망이잖아요. 연애를 두루두루 할 수 없죠. 박애주의적 연애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나요? 그건 그냥 뭐 희대의 바람둥이가 될 텐데 근데 그거는 일단 체력적으로 잘 되지가 않죠. 하라고 해도 사회가 허락을 해도 그거는 능력에 따른 사회가 만약에 그런 걸 다 허락을 해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제 연애를 하세요 이랬을 때 저는 그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체력뿐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두루두루 쓴다는 게 이게 보통의 기술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완전히 서로를 독점해야 돼.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성 에너지에 기반하니까 성욕은 기본적으로 쾌락이라고 하는 그 보상을 향해서 치달리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랑이 다른 관계로 확대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연의 리듬에 맡겨서 이제 그러니까 그 후세를 낳기 위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나머지는 이제 다른 관계들이 거기 결합을 하면 이제 많은 윤리가 필요하죠. 그게 관습이 돼서 억압이 되기도 하지만 윤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강오륜이든 팔정도든 윤리가 들어가야 이 관계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핵가족만으로 딱 집중이 되면 윤리가 사라져 버려요. 가족에는 윤리가 없어요. 제가 발견한 게. 왜? 처음부터 독점적인 거, 나의 쾌락의 증식만을 설정하고 시작해요. 사랑을 더 많이 해줘라고 하지, 이제 사랑은 충분해. 좀 나 말고 좀 사회로 눈을 돌려. 이런 조언을 하는 연인은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혹시 그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갱년기 때 이제 그만 나한테서 떨어져 이럴 때는 하죠. 사회로 눈을 돌려 좀 시선을 넓혀. 그러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그렇지 않게 완전히 거기에 집중 매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거룩한 것처럼 전도망상을 해버린 거예요. 이 표상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자본주의라는 거 자체가 자본을 주인으로 섬기는다는 거니까 이거는 생명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표상은 생명에 반하죠. 그래서 이 관계밖에 없고 나머지 관계는 다 멀리해야 돼.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엄마는 모든 식구를 자기에게 집중시켜야 되고, 아이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없고 그냥 엄마의 치맛자락. 근데 이제 아버지까지 가면 엄마가 둘인 거예요. 지금 케어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어른이 둘이나 있는 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그물망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거기서 똘똘 뭉쳐서
살면 스위트할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반생명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미움이 싹 터요. 아주 놀랍게도. 사랑을 많이 할수록 서로가 미워져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일본하고 한국의 이제 올해 여성 자살률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연구를 해보자고 뭐 이렇게 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이제 이제 똑같이 통계치가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원인 분석을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남편과 아이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우울증이 극단적 선택으로. 그러면 스위트홈인데 왜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대화를 못했다고 늘 말하지 않았나요? 네? 저는 늘 주장했죠. 핵가족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건 서로 바쁘기 때문이다. 바빠서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다. 20세기에 저희 같은 세대는 부모님하고 집에서 있었던 경험, 아침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그럴 때 아니면 만날 일이 없었고 그게 상처가 아니라 밖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을 줬죠. 친구가 핵심이었지 그때 부모님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도 뭐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집안이 어려워도 그게 별로 상처가 아니고 참 재미있던 시간으로 다 기억을 해요. 바빠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집안에 이제 다 가두어 두게 된 건데 그럼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바빴다며. 바빠서 대화를 못한 게 너무 상처였다고 늘 말했잖아요. 그럼 이제 충분히 대화를 해야지. 네. 저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족이 돈독해졌는지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가족은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먹고 먹이는 관계예요. 먹이기만 한다. 그래서 그런 욕망을 막 발산하고 막 그거를 막 분출하는 일 말고는 서로 대화할 게 없어요. 이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서로 너무너무 희생을 했는데 다 마음속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